안녕하십니까? RCEP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홍재상 관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서 RCEP이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RCEP에 관련된 규정의 이해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약 6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TA 개요입니다. RCE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체결된 첫 번째 FTA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TA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RCEP에 관련된 소개입니다. RCEP 같은 경우에는 다자간 FTA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FTA와는 조금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RCEP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FTA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이 5가지 요건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 번째 요건이 이 원산지 결정 기준 또는 원산지 상품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FTA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따로 하나 구성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EU FTA나 한 영 FTA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협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시아권과 체결된 FTA 중에서 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협정문에 처음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 관련해서 RCEP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 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물품이 한국산이어서 해당 국가에 수출이 되었을 때 관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대 수입 관세 당국에서 사후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이루어지든 수입이 이루어지든 일정 기간 동안 원산지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원산지 사후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FTA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에 관련해서 FTA 관세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률은요. 상품무역에 관련된 부분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상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의 철폐나 인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FTA 관세법이라고 부릅니다. FTA 같은 경우는 상품 말고도 서비스나 투자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상품무역에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의 인하라는 부분 또는 철폐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수입 관세가 낮아지게 되므로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영 FTA까지 총 17개 협정 그리고 57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자로 RCEP이 발효되게 되면은 총 18개 협정 그리고 58개국과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RCEP 같은 경우에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한중 1,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 국가가 현재 회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메가 FTA라고 말을 할 때 메가 좀 큰 규모의 FTA에 대해서 말을 할 때 CPTPP라는 것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무역 규모나 명목 GDP, 인구 등을 토대로 보아도 이 CPTPP보다 RCEP에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규모가 큰 FT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CEP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1일자로 발효가 되게 돼 있지만 RCEP은 사실 1월 달에 이미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6개국 그리고 비아세안 4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 요건이 충족이 되었고요. 2022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1일자로 발효가 되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절차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RCEP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우리나라와 체결된 다른 FTA와 RCEP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한 아세안 FTA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아세안 FTA 10개국과 따로 FTA가 맺어져 있고요. 개별 FTA로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명, 타결, 협상 중의 단계로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고요. 비아세안 4개국 중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개별 FTA가 맺어져 있고요. 일본과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FTA가 발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CEP 발효 효과라고 해서 5가지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FTA 비교, 동일한 원산지 기준, 세 번째 일본과의 FTA 누적 기준, 인증 수출자에 관련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비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개국과 RCEP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한 아세안 FTA도 있고요. 한 베트남 FTA도 있고 한 호주 FTA도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한 아세안 FTA처럼 다자적으로 FTA가 따로 맺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적으로 발효된 FTA의 국가를 통해서 어떠한 FTA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더 쉽거나 세율 실익이 더 많은 FTA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세안 FTA에서는요. 그 다만부터 읽어보시면 제1류, 제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완전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RCEP 같은 경우에는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닭 가공품이 분류되는 제160.1.325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 쉽게 삼계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제1류, 살아있는 동물, 그리고 제2류, 식용서류비나 육과 같은 물품들이 완전 생산될 것, 즉 한국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닭이라든지 아니면 닭고기가 한국산이어야만 한 아세안 FTA상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RCEP 같은 경우에는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산 닭을 사용해서 삼계탕을 만들더라도 한국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풀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태국에서 수입 시 기준 세율이 20%입니다. 그런데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게 되면 5%의 적용 관세를 받게 됩니다. 15%의 관세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RCEP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0%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하게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거나 유리하게 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RCEP을 적용한다. 한 아세안 FTA보다 RCEP을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활용 실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이어가 요청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바이어의 요청이 없다, 아무거나 발급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원산지 증명의 발급에 편의성이 있는 FTA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세안이나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관 발급이라고 부르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 발급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RCEP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을 사용할 수도, 자율 발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의성이 있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RCEP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동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RCEP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간의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611호 95 면양말이 분류되는 HS 코드인데요. 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각기 다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RCEP을 적용하게 되면은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저 2단위 세번 변경 기준만 적용해도 모두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편해진다는 거죠.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한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있는 다만 최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사실 이 양말류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말 같은 경우에는 봉제 공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1번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문화되어 있고 2번에 대한 부가가치 기준을 통해서만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RCEP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 공정, 재단 및 봉제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세 번 변경 기준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과의 RCEP 발효입니다. 지금 15개 국가 중에 13개 국가, 우리나라 제외하고 13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와 개별적으로 FTA가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큼은 우리나라와 아직 FTA가 맺어진 역사가 없었고 이번 RCEP을 통해서 처음으로 FTA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거 제시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부처에서 나온 RCEP 발효의 효과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제가 발췌를 해왔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협상을 좀 잘했다라는 부분으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누적 기준입니다. 누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최악 상대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한국산 원재료랑 동일하게 간주를 하는 기준으로서 전체 FTA 협정에서 이 누적 기준이 있습니다. RCEP에서만 있는 특별한 규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RCEP의 특징적인 부분에서 이 누적 기준을 가져온 이유는 이 RCEP은 결국에 15개국 간의 FTA입니다. 즉 베트남에서 원재료가 생산돼서 중국에서 반제품이 생산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이 생산이 되어도 그것들이 누적 기준으로서 전체적으로 영내산 원재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이 RCEP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EP 회원국의 원재료를 자국산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GVC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누적 기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내용들과 함께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존 FTA와 RCEP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비교. 아까 전에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아세안,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자율 발급 체계로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는 발급하게 되고요. 그런데 RCEP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도 있고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을 하는 경우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유롭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EP에 대해서는 둘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 다른 FTA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FTA 적용 요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은 말하자면 약간 인트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RCEP 그리고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래 요건, 품목 요건, 원산지 상품 요건, 절차 요건, 마지막으로 운송 요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요건, 거래 요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FTA 체약국 내 거주한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를 해야만 FTA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RCEP 같은 경우는 15개 국가의 간의 다자간 FTA 협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자와 중국에 있는 수입자가 거래를 해야 RCEP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영역적인 관점이 중요하지 국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차이나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이키 차이나 그리고 수입자인 나이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회사도 아니고 한국 회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역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때문에 한미 FTA가 아닌 RCEP 또는 한중 FTA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거래 당사자 요건의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제3국에 있는 수출자가 무역 거래에 개입을 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생산자가 물품을 수출을 하는데 처음에 수입자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출자가 중개무역상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FTA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래 당사자 확장이라고 부르고요. FTA 협정마다 이 거래 당사자 확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FTA 활용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CEP 같은 경우에도 이 제3자 송장에 대해서 FTA 적용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20조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2월 1일 이전에는 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제3국 송자에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실무적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발효가 된 중국이나 일본 쪽의 원산지 증명서나 원산지 신고서 서식을 조금 보게 되면은 RCEP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같은 경우에는 제3국 송장 발행 시에 14번 란 비고란인데 회사명이나 국가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17번 란에 제3자 송장 발행 박스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FTA 같은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공지된 원산지 신고서에 서식을 좀 보게 되면은 제3국 송장에 대한 정보 표시 내용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2월 1일 전에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실무적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업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품목 요건입니다. 거래 당사자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무조건 FTA를 적용을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품목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FTA를 적용해야겠구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물품이 샴푸입니다. 제3305105라는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에 수출을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샴푸에 대한 기본 관세율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TA에 관련된 앞으로 설명드린 이 장황한 FTA 업무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이미 관세가 0%이다. 그렇다면 활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세안이나 RCE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국으로 수출을 나갈 때 기본 관세율과 FTA 관세율이 둘 다 실익이 존재합니다. RCEP이 발효하기 전이라면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것을 권고드렸겠지만 RCEP이 발효가 되었으니 한아세안 FTA가 아닌 RCEP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MPF 세율이라는 것을 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관세율이 0%라도 FTA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RCEP 같은 경우에는 이 품목 요건 말고도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세 차별이라고 부르는데요. RCEP 같은 경우에 15개 국가 간의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물품이 수입되어도 중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아세안에서 수입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관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세안,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에 대해서 동일한 HS 코드 관세 철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조금 강자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시 아세안,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에 대한 관세율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CEP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RCEP 내에서 누적 기준을 활용해서 생산이 이루어진 물품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 관세 차별의 내용의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RCEP 내에서 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올 때 국가 원산지별로 관세 혜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RCEP 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정이 필요하다. 이 물품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원산지 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세 차별에 관련된 조항은 이 조항을 운영을 하는 국가도 있고요. 운영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영하는 국가로 여기에서는 미공통 양어국이라고 제가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네, 조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양어표인데요. 면 티셔츠를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면 티셔츠를 수입을 하는데 아세안이나 호주, 뉴질랜드산 면 티셔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 관세율이 0%입니다. 근데 중국이나 한국산 면 티셔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발효 1년 차에는 6.9%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일본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해서 RCEP 내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정을 하는 기준이 없다면 누구나 다 이 물품은 아세안 제품입니다, 호주 제품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차별 조항이 이 RCEP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요, RCEP의 관세 양어 스케줄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RCEP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자로 보통은 이제 그 1년차, 2년차 이런 식으로 관세 철폐 스케줄이 흘러가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 그리고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관세 철폐 스케줄을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자로 RCEP이 발효했습니다. 그런데 후속 연도인 2년차는 2022년 4월 1일부터 2년차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원산지 상품 요건입니다. 이게 이 원산지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CE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5개국 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 결정 기준, 실무적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PSR이라고 부르는데 이 PSR 외에도 아까 그 관세 차별 조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관세 차별 대상 품목 중 일부는 추가적인 수출 당사국 내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세 차별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수출 부가가치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은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FTA와 별로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양어표 자체는 HS 2012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WTO 협약,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2022년 1월 1일자로 HS 2022 버전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FTA는 이 HS 2022로 그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FTA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만 업그레이드 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한EU FTA 같은 경우는 아직도 HS 2007 기준을 활용해서 FTA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FTA 원산지 절차 요건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한국산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 요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갖춰야 되고 이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서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또는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품을 만들 때 원재료를 수출을 해서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을 합니다. 완제품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해서 실익이 있다면 FTA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익이 없다면 FTA를 적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익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과 같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판단을 해서 원산지 판정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원산지 판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품이 어떻게 한국산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BOM, 제조공 정도와 같은 원산지 증빙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되면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해서 해외 수입자한테 송부를 하고 FTA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관리적인 부분으로서 서류 보관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직접 운송 요건이라고 해서 FTA에서 직간접적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원칙적인 부분은 뭐냐면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물품이 이동을 할 때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제3국인가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RCEP 협정 내에서는 지금 제시된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되는 데 있어서 RCEP 협정 당사국인 중국을 경유 또는 환적을 하더라도 같은 RCEP 당사국이라도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조금 필요합니다. 한EU FTA를 조금 비교 대상으로 조금 가져왔는데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할 때 네덜란드를 경유 또는 환적을 하더라도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EU 자체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 원칙이 충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CEP 같은 경우에는 수출 당사자와 수입 당사자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 그리고 그 중간 경유 당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당사자들을 통해서 운송되는 경우 직접 운송의 예외로서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FTA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으로서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운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직접 운송 원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원칙적인 부분을 무조건 강요를 하다 보면은 물류 흐름의 흐름상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활용률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운송 원칙은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환적 경유국에서의 작업 인정 범위 안에서 환적이나 경유가 되는 경우에는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예외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접 운송 원칙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제3국을 경유해도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환적 경유국의 작업 인정 범위, 그러니까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공이 웬만하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보통 보세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환적 또는 경유를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입증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는 스로우비레이라고 해서 통과 선화증권이 많이 제시가 되고요. 협정문에서 비조작 증명서라는 내용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관 통제에 관련된 서류로서 해당 제3국에서 어떠한 조작이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RCEP 협정에서는 중간 경유 당사자라고 해서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중국을 경유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 운송 원칙의 예외로서 이 규정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완전히 이 RCEP의 비당세국과는 조금 더 다른 혜택 아닌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연결 원산지 증명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결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가 있고 그 물품이 3국, 당사국에 수출이 됐는데 그 원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것을 연결 원산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10,000개에 대한 원산지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됐는데 싱가포르에서 이 물품이 7,000개는 한국으로 수출되고 3,000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이 원산지 증명서를 쪼개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로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연결 원산지 증명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 범위, 아래 보시면 작업 인정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고요. 세관 통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 원산지 증명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RCEP을 포함한 FTA 원산지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품이 한국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중소기업분들 그리고 어떤 기업분들이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일반 기준 그리고 품목별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 중에 일반 기준이 완전 생산 기준, 영내 생산 원칙, 충분 가공 기준, 직접 운송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방법이 RCEP 협정 내에서는 완전 생산 기준,
그리고 원산지 재료 생산품, 그리고 불완전 생산품으로서 실무적으로 대부분 이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는 그런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규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원칙 중에서 직접 운송 원칙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로 보게 되면요. 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물품의 모든 생산 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물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완전 생산 기준이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재료가 한국산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실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생산 기준의 순수한 의미의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축수산물 쪽에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완전 생산품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표상에 있는 가장 아래쪽의 내용을 조금 예시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생산 간주 물품이라고 해서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를 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이 협정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시로서 당사자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이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이 폐기물이나 부스러기는 사실 원산지를 찾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이 원산지가 사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국산으로 봐주겠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이 완전 생산 기준이 많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완전 생산품의 누적 적용이라고 해서 RCEP 같은 경우에는 한쪽 또는 양당사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당사자, 파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이 누적 기준에 대해서 이 완전 생산 기준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국에서의 완전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 완전 생산 기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적 기준을 적용을 해서 완전 생산 기준 비스무리하게 나온 내용들이 이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라는 규정입니다. 다른 협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중 FTA에서도 이 PE라는 규정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PE에 관련된 규정이 이 관세처별이라고 불리는 규정과 엮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산지 생산 재료품이라는 것은 원산지 재료, 누적이 적용됐든 적용이 되진 않았든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원재료가 만들어졌고 중국에서 반제품, 한국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졌는데 베트남, 중국, 한국이 모두 당사국이고 그 원재료로만 만들어졌다면 이것이 바로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약간 만들고 중국에서 약간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것들은 과연 베트남산일까요? 중국산일까요? 또는 한국산일까요? 라는 부분이 이 관세차별 조항과 엮여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관세차별 조항이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에서 수입을 할 때 RCEP의 당사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되는 관세가 다른 것을 관세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 베트남산인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가 중요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RCEP 같은 경우는 RCEP 내의 원산지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은 어떤 FTA에서나 다 중요하지만 이 RCEP에서는 RCEP의 원산지 국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가공되어 수출되더라도 한국산이 아닌 RCEP의 어느 한 국가의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차별 조항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이제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 1번 양업표 관세 차별 품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업표 불혹 명시 품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에 따라서 관세를 차별해서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양업표를, 그러니까 관세 철폐 대상에 관련된 스케줄표를 국가별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라고 한다면 원산지 판정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 있는 2.6조 제3항에 관한 불혹에 관련해서는 해당 불혹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은 이 원산지 재료 생산뿐만 아니라 완전 생산 기준이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 물품 모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이 수출국 부가가치 비율 20%에 관련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관세 차별 조항이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양업표 관세 차별 품목 같은 경우에는 2항, 5항, 4항이 적용이 되고 양업표 불혹 명시 품목의 경우에는 3항 그리고 4항이 적용됩니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항부터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은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데요. 제3.2조 두 번째 문단의 3.2조 나호와 관련된 원산지 재료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냐?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수출 당사자가 원산지 물품이 된다. 그러니까 원산지가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5항에 규정된 최소 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최소 공정 이상의 공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베트남에서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포장만 바꿔서 수출이 나가요. 이것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5항의 남목을 보시면 운송이나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최소 공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소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는 이것들이 수출국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즉 베트남산으로밖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이상의 가공을 하게 된다면 한국산으로 봐주겠다라는 부분이 이 2.6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리긴 드렸는데, 만약에 제2항에 따라서 원산지 수출 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4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이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물품이 생산돼서 우리나라에서 포장만 바꿔서 수출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베트남산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업표 불혹 명시 품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산지 국가 수출 당사자이다 라는 3항의 내용은 조금 전에 2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만 그 상품이 그 물혹에 명시된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즉 다른 협정, 장에서 구성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더라고 하더라도 불혹에 있는 그 원산지 상품 중 총 가액의 20% 이상이 추가된 당사자일 것이라는 부가가치 기준 20% 이상의 내용을 충족시켜야만 추가적으로 FTA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이 양업표 불혹 명시 품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4항에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제3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이다 라고 하면서 원산지 판정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만약에 원산지 판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세 차별 조항이 나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차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첫 번째 있었던 관세 차별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재료 생산품인 PE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공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 공정 외 추가 공정을 수행하게 되면 수출 당사국이 원산지 국가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원재료 최고 가치 기여국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품목에 관련해서는 수출국에서 부가가치 20% 이상이 추가되어야 수출 당사국이 원산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원재료 최고 가치 기여국이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관세 차별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내 생산 원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역내에서,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서 생산이 되어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규정이 왜 있냐면 역외 가공에 관련된 규정들이 일부 협정에서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 일부 개성공단에서 공정이 수행된 물품에 대해서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FTA 협정이 있습니다. 즉,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성공단이 좀 약간 폐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약간 사문화돼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영내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산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가공 원칙입니다. 충분가공 원칙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거쳐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생산이 될 때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 거쳐져야 된다라는 약간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최소 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여야만 FTA 원산지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RCEP 그리고 대부분의 협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이 충분가공 원칙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공정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 물품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방어 장치를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품목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 이 품목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코드 그리고 완제품의 HS 코드가 있는데 그 HS 코드가 제조 가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달라지게 된다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이 HS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가 있습니다. ABS 레진 수지가 있는데요. 이 HS 코드가 3903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치과용 X성기기를 구성하는 프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9022, 3D 프린터, 자동차 부품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CTH 그러니까 3번 HS 코드가 3903에서 9022, 8708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변경이 된다는 거죠. 제조 가공이 이루어지면 HS 코드가 변경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세번 변경 기준이고요. 어떤 논문에 따르면 거의 90% 이 정도의 물품에 대해서 이 세번 변경 기준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 변경 기준의 고려 대상은 비원산지 재료뿐입니다. 즉 원산지 재료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가 변경이 되지 않아도 원산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산 원재료를 가져와서 쓴다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FTA 실무상으로 봤을 때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야만 한국산 원재료, 즉 원산지 원재료가 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번 변경 기준의 종류는 CC 그리고 CTH, CTSH라고 해서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HS 협약상 우리나라가 가입된 HS 협약상 HS 코드 6단위까지가 공통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단위, 4단위, 6단위 HS 코드 변경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인 CTH가 가장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번 변경 기준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30499라는 HS 코드고요. 적용할 원산지 결정 기준은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5개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완제품의 HS 코드가 330499인데 그 중에서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뒤에 2단위를 빼버리고 앞에 4단위를 비교를 해서 서로 HS 코드가 다르다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번 변경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 2201, 2905, 1520, 1302 그리고 2909가 완제품인 화장품의 HS 코드 3304와 다른 HS 코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모두 HS 코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산이 충족이 된다라는 것이 이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있는 홍삼 추출물 같은 경우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 변경 여부가 검토 제외로 되어 있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요.
저 홍삼 추출물이 설령 HS 코드가 3304라고 하더라도 검토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 세번 변경 기준에 의한 판정에 의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 기준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것인데요. 역 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역 내에서 창출했는지에 따라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 부가가치 기준은 RVC 기준과 MC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RVC법, MC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은 RVC법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MC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럽권 그리고 캐나다 FTA에서 사용이 가능한 계산 방식이고요. RVC 방법 같은 경우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RCEP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RCEP 같은 경우에는 그 RVC법의 종류 중인 직접법과 공제법만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CEP은 직접법, 공제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공제법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됩니다. RCEP에서 약간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다른 FTA에서의 직접법 산출을 할 때는 원산지 재료비만을 부가가치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RCEP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무비나 직접 경비나 이윤 그 밖의 비용을 원산지의 부가가치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계산을 해보면 공제법과 또 동일하게 RVC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도 직접법이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은 그렇게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산지 판정을 할 때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원재료와 완제품의 가격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 실무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RCEP 그리고 다른 FTA 협정도 마찬가지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들이 명확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적용을 할 때는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업무를 진행을 할 때는 이러한 협정문에 관련된 내용을 준수해서 업무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RCEP 같은 경우 완제품 가격에 대해서 FOB 가격을 사용한다. 뭐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CIF 가격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변경 기준 같은 경우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코드에 관련해서 원산지 판정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 완제품과 원재료의 가격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트레드밀, 러닝머신이라고 많이 불리는 물품이죠. HS 코드 95069 하나라는 HS 코드인데 이 물품에 대해서 RVC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그 중에서도 BD, 빌드다운이라고 해서 공제법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FOB 가격이 35,000원, 완제품 가격이 35,000원이고요. 각 원재료들의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5,000원, 6,000원, 600원, 2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 물품에 대해서 지금 공제법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격 마이너스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그를 다시 상품 가격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듯이 상품 가격, FOB 가격 기준으로 35,000원이었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라고 해서 외국에서 RCEP이 아닌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 또는 원재료가 원산지가 미상인 물품에 대해서 이 비원산지 재료비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 아세이가 분류되는 15,000원, 본체 케이스 6,000원, PCB 600원까지 해서 총 21,600원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RVC 40%라는 건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 38.29%밖에 안 나옵니다. 한국산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가가치 기준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을 해봤을 때 한국산이 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성을 해봐야겠죠.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방향은 이 본체 케이스 95069 하나라는 HS 코드를 가진 이 본체 케이스에 대해서 한국산을 통해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원래는 대만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더 비싸지만 500원씩 더 비싸지만 3,500원짜리 물품을 2개를 가져와서 이 물품에 대해서 한국산 그리고 영내산 재료로 만들게 된다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15,600원으로 하락하게 되고 즉 55.43%로 부가가치 기준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트레드밀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공정 기준입니다. 가공공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핵심적인 제조 가공 공정을 수행한 경우 물품을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RCEP 같은 경우에는 다른 FTA에 비해서는 이 가공 공정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화학 제품에 대해서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CR이라고 부르는데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 화학 반응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일부 HS 코드, 화학 물품에 대해서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RCEP의 산업별 PSR 정리입니다. 우리나라는 RCEP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일본과의 FTA를 제외하고는 다 개별 FT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FTA에 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원산지 기준은 얼마나 쉬워졌느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나온 산업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련된 정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련된 내용은 끝이 났고요. 특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 기준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누적 기준과 최소 허용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기준입니다. RCEP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누적 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제약 상대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산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기준으로서 재료 누적과 공정 누적이 있다. 그런데 RCEP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 누적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공정 누적, 생산이나 부가가치에 관련된 누적에 관련된 내용은 5년 이내에 검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적 기준이 중요한 부분은요. GVC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 그리고 중국에서 반제품이 생산돼서 한국에서 최종적인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전체로 누적을 시켜서 한국산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RCEP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누적 기준 그리고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린 최소 허용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드밀이고요. 적용할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H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이고요. 네, 95069 하나라는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본체 케이스의 HS 코드가 9506인데 원산지가 대만산입니다. 그래서 4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CTA 불충족, 즉 한국산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최소 허용 기준이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최소 허용 기준이라는 건 이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HS 코드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이 아주 미미하다면 HS 코드가 변경이 되지 않아도 봐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완제품 가격 대비 10%까지 미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품의 가격이 37,000원, FOB 가격이 37,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본체 케이스가 4,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10.81%의 비율을 갖고 있고 미소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체 케이스에 대해서 한국산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외국산을 사용하더라도 누적 기준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문제의 이슈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것을 수취해서 이 본체 케이스를 한국산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원재료를 사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받게 되면은 한국산이 됨으로써 검토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해서 누적 기준을 적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본체 케이스를 들여오게 되면은 RCEP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된 중국산 물품을 들여오게 되면 이것을 누적 기준 적용해서 HS 코드 검토 제외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통해서도 누적 기준을 활용해서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이 누적 기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소 허용 기준, 미소 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사례를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가 아주 미미하지만 HS 코드 변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을 때 이것을 봐주겠다. 즉
그 전체가 HS 코드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미소 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HS 코드 9506 이 완제품이고 커버가 9506 91라는 HS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4단위 HS 코드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충족이 원래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FOB 가격이 지금 1,0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커버의 가격은 70원으로 되어 있네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7%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되고 10% 이내이기 때문에 미소 기준 적용을 해서 원산지가 충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소 허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 정도의 가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품목군 그리고 농축수산물, 섬유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RCE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류 그리고 일반 품목에 대해서만 기준이 나눠져 있고 섬유류에 관련해서는 중량 또는 가격 기준을 사용해서 10% 이내라면 봐주겠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중간재, 간접재료, 대체 가능 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들 모두 이제 RCEP에 관련된 원산지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누적 기준이나 최소 허용 기준에 비해서는 그 활용도가 약간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해당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RCEP에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기관 발급,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발급되는 기관 발급 체계, 그리고 자율 발급, 세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율 발급 체계로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기관 발급을 활용하고 어떠한 경우에 자율 발급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는 제도가 있으면 자율 발급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법령상으로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 품목별 인증 수출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증의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품목별 인증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6단위 HS 코드 그리고 협정별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증 수출자 번호 체계는 아래와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증 취득 시 혜택. EU나 영국 FTA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 인증 수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RCEP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 자율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인증 수출자 없는 경우에는 10년 내에서는 자율 발급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관 발급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RCEP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원산지 판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그 RCEP의 협정문을 조금 보게 되면요, 인증 수출자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하게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 수출자의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목차입니다. 원산지 사후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산지 사후 관리,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규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가 발급을 합니다. 또는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외 수입자한테 송부를 하면은 그것을 해외 수입자가 해외의 관세 당국에 제출을 해서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 물품이 한국산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가지고 이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관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물품이 실제로 한국산인지 그리고 직접 운송은 되는지 거래 당사자 요건은 충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조사가 또는 검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적으로 조사나 검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출자, 생산자, 그리고 수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관련된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원산지 검증의 원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단 수입자 먼저 검증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수출자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이
원산지 검증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산지 검증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접 검증, 간접 검증, 혼합 검증 또는 선택 검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검증 같은 경우는 수입 관세 당사국이 직접 검증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간접 검증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세 당사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원산지 사후 검증을 하지 않고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을 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혼합 또는 선택 검증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들이 약간 섞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E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 검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증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간접 검증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의 형태로 RCEP은 둘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검증, 간접 검증에 따라서 검증 주체, 회신 기간, 회신 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약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네, 원산지 검증의 주안점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릴 FTA 적용 요건에 관련된 내용이 결국에는 이 원산지 검증에 관련된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협의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물론 이 물품이 한국산인지 즉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자료 보관이라고 해서 원산지 증빙 자료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도 이 원산지 검증 또는 원산지 조사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 보관 의무가 존재합니다. 네, 그 서류 보관 의무가 존재하는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서류 보관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나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의무 보관이 있어야 되고요.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협정 세율, 그러니까 FTA 적용 세율을 신청한 날에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의무 보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자나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한 원재료 내역이나 완제품 내역이나 그 추가적으로 모역에 관련된 서류나 원산지 증명서에 관련된 서류들, 기타 다른 서류들을 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요.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이 FTA에 관련된 무역 거래에 관련된 규정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자료 준비 유의사항과 세관 검증 확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들이 조금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업무 순차성 있는 자료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모순이 없는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입고를 해서 물품을 만들고 수출이 나갈 텐데 수출일자보다 원재료 입고 날짜가 더 늦는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제출이 되었다면 원재료도 없는데 어떻게 수출을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계가 한 대가 있고 그것이 한 달에 뭐 100개의 물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수출이 나간 물량은 10만 개가 나갔어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물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중국에서 사온 것은 아닌지 뭐 다른 국가에서 대만에서 사온 것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성 그리고 순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RCEP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